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투자를 망설이고 계십니까? 현재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또 이 투자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진우의 투레이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한번 투자의 레이더, 성공적인 레이더를 만들어 보죠. 자, 이진우 소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편히 지냈습니까? 뭐 편치는 못합니다. 왜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 뭐 그렇게 시장이? 업이다 보니까 네. 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아니 해설자가 말문이 막히면은 선수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네. 좀 깝깝한 상황,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시장 해설도 좀 어려운, 네. 뭐 시황을 갖다가 제대로 쓰기가 힘든 네. 그런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요. 이 뭐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네. 또 해외의 어떤 전문가분들도 지금 하는 얘기가 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투자 관련 서적을 다 불태워야 된다. 음. 차트 관련한 이론도 다 이제는 다 0점 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약간 동의는 하시는 면이 있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경험적으로 이거는 뭐 동의가 됩니다. 처음 보죠. 어쨌거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음.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예전 같았으면 감히 하기 힘든 일들을 막 하기 시작했고, 네. 거기다가 한 10년 남짓 지나고 나서 2020년에 팬데믹이라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갖다가 당하고 나서는 모든 정책 당국조차도 네. 정부 차원에서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는 그야말로 상식적으로나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는 뭐 국민들의 아니면 투표권을 가진 자들의 어떤 거센 반발에 직면할 만한 그런 일들도 거침없이 처음 보는 행동들을 한 거죠. 그런 네, 것들을 네, 막 네.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철진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많은 책들이 분석 경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것 같더라고요. 투자론, 네. 재무관리, 무슨 뭐 기술적 분석, 경제학 개론, 죄다. 우리 차트에 다이버전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월가에서도 다이버전스 이제 버린다고 합니다. 이 AI가 다이버전스는 아주 쉽게 극복이 된다고. AI로. 네, AI로, AI 매매로. 그러니까 차트가 안 맞기 시작한 거죠. 네. 코인 시장 제외하고. 근데 코인만 맞는다. 코인도 네. 그 뭐랄까요? 좀 이따간 AI가 들어오면 달라지겠죠. 한두 사람의 네. 어떤 큰 손들이 이렇게 시세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뭐 일반적인 알트코인 아닌 대장주, 그래도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전 세계적인 어떤 참여자, 그리고 많은 세력들, 그리고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 있는 이런 쪽에서는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차트가 맞습니다. 여기로 이제 안 맞기 시작하면은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아무 근거가 없이 거래하실 수밖에 없는. 네. 자,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최근에 나오는 시장의 현상이 이 패턴, 뭐 원칙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왜 안 맞는지 저희도 모르죠. 근데 일단 왜 안 맞는 현상을 좀 지적해 보고 그걸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4월 FOMC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우리 3명의 위원이 테이퍼링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들 인플레이션 괜찮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우려가 되니까 테이퍼링을 한번 고려해 보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이진우 소장님, 채권 금리는 올라갔었어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 처음 나온 말이니까. 당일날은 올랐죠. 근데 오르다가 꺾였어요. 오르다 꺾였고 그 이후에 이틀 정도는 또 오히려 금리가 조금 내리는. 그러니까 테이퍼링 하게 되면 시장은 불안하면서 올랐어야 되는 거가 일단은 정상인 거죠. 근데 왜 그 뒤로 오히려 10년물 채권 금리는 뚝뚝뚝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글쎄 뭐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그렇고. 근데 안 올랐다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사실 그동안 이 프로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조차 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금리 인상은 생각조차 않는다. 그러면 테이퍼링을 말하는 것조차 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4월 FOMC 의사로 4월 28일 날 있었던 FOMC였죠.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의사록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몇 가지가 일종의 뭐 패드워처들 사이에 공식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네. 위원들 가운데 many라고 표현하면 이거는 과반수예요. A couple of 같으면 이게 2명이에요. 2명. 예. 그런데 이게 a number of 했으니까 네. 2명보다는 많아요. 네. 아마 한 3명, 4명, 3명이라는 추측. 3명 정도. 최초보다는 2명이었는데. 아, 그 3명.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단계로 간다면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테이퍼링이라도. 테이퍼링이라도.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짧은 시간인 만큼 길게는 못 가겠는데요. 네. 이런 논리. 과연 지금 연준의 자산 매입, 이른바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간다는 의미의 테이퍼링. 우리말에 적절한 게 없어서 그냥 테이퍼링 하는 거죠. 네. 이게 통화 정책이냐? 당연히 연준이 행하는 것은 통화 정책인데 네. 이게 본질은 재정 정책이다. 이런 명제가 요즘 왜 그러냐? 네.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고 싶어도 네. 정부 차원에서 네. 지금 앞으로 더 만약에 의회 통과가 된다면은 경기 부양안이? 예, 1조 9천억에다가 또 뭐 네. 인프라에서 2조 2,500억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4조 달러 정도가 또 앞으로 더 국채 발행이 나와겠죠. 나와야 네. 됩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그걸 갖다 시중 자금을 그냥 시중 자금들이 그 국채를 갖다 사는 식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뭐 경기 부양 효과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 돈 찍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연준이 사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금리가 엄청 올라가겠죠. 정말 그러면 연준 없으면.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상 말은 테이퍼링 뭐 연준 관계자들이 파월 의장부터 해서 얘기는 합니다만 테이퍼링을 언제 할 것이냐는 정부 마음 아니냐. 그 타이밍은 정부 마음이라기보다도 앞으로 미국 정치계에서 정가에서 어떤 식으로 향후 추가 재정 정책을 갖다가 규모는 어떻게 거기서 줄이지 않고 다 나갈 것인가. 그것이 무난하게 의회를 통과는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그거죠. 8월 가면 이제 이른바 여름에 바캉스 시즌을 앞두고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데 네. 그 전까지 해낼 수 있겠느냐. 8월 먼 것 같아도 이제 우리 곧 6월로 접어듭니다. 네. 뭐 그러니까 한 2달 남짓, 2달 정도 기간 동안에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6월 FMC는 좀 빠르다 하더라도 거기서 했던 말이 다가오는 회의에서 이제 논의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에 잠시 긴장했던 거죠. 당장 다가오는 거는 6월 중순에 나오는 FMC고 아니면은 8월 말쯤에 흔히 있는 저 뭡니까 잭슨홀 회의 때 혹시나 또 파월 의장 입에서 그게 나올 것인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정앤커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잘 안 오른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네. 네. 그러나 긴장은 놓칠 수가 없는 것이 은근히 지금 독일 10년물이 지금 거의 마이너스를 벗어날 지경입니다. 독일 국채가 지금 금리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유로화도 강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좀 이런 것도 있죠. 시장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는데 네. 자꾸 듣다 보면 좀 둔해지는 거죠. 테이퍼링 얘기나 뭐 이런 것도 처음에는 아이고 하면 어떡하지? 그동안 우리가 이 넉넉한 유동성 덕분에 좋은 세월을 보냈는데 네. 시장 입장에서 네. 그래 처음에는 좀 이렇게 긴장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면역력도 생기고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오히려 차라리 테이퍼링이라는 것을 갖다가 한번 해보겠다. 조금씩 줄여나가겠다. 1200억 매달 1200억 달러인데 네. 이제 뭐 한 1000억 달러 정도로 800억 달러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저는 궁금해요. 시장 과연 충격을 받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어떤 나름 확신이 있든지 아니면은 자꾸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만 우기지 마라는 차원에서 제니디 옐런 재무장관이 슬쩍 선배로서 네. 후배 연준 할 필요도 있을 것 인사들한테 같다. 네.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도 은근히 올라요. 그래서 네. 금리가 국고채 3년물. 네. 슬금슬금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제는 좀 여기 너무 급격하면 그렇죠. 이 열이란 게 우리 체온도 서서히 뭐 오르는 거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운동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몸이 더워지는 거 이런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네. 열이나 무슨 병이 걸려서
그래서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적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앞에 뭐 패턴이라든가 우리가 해왔던 원칙이 네. 다 깨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또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네? 네.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는 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걸 반영하는 시중금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 10년물이 아니겠습니까? 네. 뒤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다. 어, 그럼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자연스러운 금리 상승 효과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게 분리될 수도 있지 않느냐. 분리된다. 인플레는 계속 나오는데 금리는 안 10년물은 안 뒤따라 오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10년물 국고채 10년물은 또 미 국채 시장의 매수 매도 수요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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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아주 강력한 매수자가 계속 있다면 이거는 금리는 또 따로 놓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그 원칙도 깨질 수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까지도 상상의 나래를 또 펼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도 안 맞으니까 최근에 이게 따로 노니까. 너무 많은 돈을 네. 어디다 담아둘 것이냐. 네. 사실 뭐 주식시장도 얘기하고 뭐 코인 시장도 얘기합니다만 전통적으로나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서도 전 시장 금융시장에서 가장 뭉칫돈이 머무는 곳은 채권시장이죠. 네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돈들이 그 많은 돈들이 그렇다고 하루에 뭐 20% 30% 얻을 때는 50%씩 움직이는 코인 시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돈이.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거의 이자는 없더라도 안전하게 원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뭐 국채 그래도 1% 이상은 주니까 이런 차원이라면은 계속해서 그런 수급 논리로라면 국채 수익률이 안 오르는 이유는 설명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예 이제 좀 어렵긴 한데 머니타이제이션이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이건 다르게 한번 우리가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냥 시장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계속 정부의 채권을 사주는 네.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물가는 계속 오르든 뭐 말든 이 금리는 완전 별개의 영역에서 또 움직일 수가 있지 오죽하면 않느냐. 옛날에 벤 버냉키가 네. 사람들이 자꾸 돈 찍어낸다고 하니까 우리 그 무슨 뉴스 보다 보면은 신문 윤정기에서 신문지 나오듯이 네. $100짜리 지폐 왜 짜리지도 않은 거 전지에서 착착착착 나오는 그 큰 폭에 있는 거. 예, 예, 예. 그 장면을 자꾸 떠올릴까 싶어서 음. 그랬는지 버냉키가 쉽다 우리 엔터키만 누르면 된다 네, 온라인이다. 네.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의문을 던진 겁니다. 해답을 못 풀어드려서 죄송한데 하여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물가가 오르면 뒤따라서 금리도 금리도 오른다. 오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연준이 혹은 뭐 시장 금리가 오르니까 어쩔 수가 없이 또 금리도 오른다라는 이제 그런 공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뿐만 있는데, 아니라 네. 우리가 너무나 그냥 다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우리의 상식에 배치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연준에 주어진 두 가지 책무가 물가 안정과 고용 시장 완전 고용 고용 시장 그 뭐 부양 회복 고용 아니에요? 안정 뭐 그러겠습니다. 무슨 중앙은행이 고용을 책임집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22조차도 네. 물가 안정이라는 그 맨데이트에다가 지금 고용을 갖다가 살리자 이걸 집어넣자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얘기도 사실상 좀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수년째 듣다 보니까 아 그게 그런 것인가 싶은 외우게 된 중에 거죠. 하나죠. 네. 네. 자, 두 번째 의문은 이런 겁니다. 지금 달러의 가치는 우리가 보통 달러 인덱스로 네. 보지 않습니까? 네. 5개 상대 통화 대비 달러의 이제 가치 이제 이걸로 이제 달러가 약세니 강세니를 판단을 하는데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달러가 인덱스가 90도 깨졌어요. 지금 깨졌다가 좀 올라왔다 막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달러 약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원달러 환율만 보면은 이게 1130원도 넘었다가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달러 인덱스의 문제와 우리나라와 달러의 가치인 원달러 환율은 또 다르게 이제 움직이니까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막 달러 사모으자, 달러 외화 예금의 비중이 막 커진다고 해요. 네. 그런데 큰 해외에서 바라보는 달러 자체의 가치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이런 또 미스매치도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냥 이렇게 하다못해 인터넷에 그냥
구글이나 이런 데서 뭐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 차트 이런 네. 식으로 하시면 내일 뭐에서도 어디서나 포털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죠. 네, 네. 사실 보면은 작년 한 해 계속해서 달러는 약세였죠. 3월 달에 바짝 한번 코로나 터졌다 했을 때 다들 정신없이 달러 한번 휙 올라갔다가 연말까지 빠졌고 네. 그러고 나서 이게 한 4월까지는 그냥 1월 접어들어서 3월까지는 그래도 쭉쭉쭉 올랐습니다. 1분기는 달러 강세 달러 강세 모습이었다. 모습이었다가 이게 지금 이제 내려오는데요. 조금은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게 좀 지금 요 달러 얘기는 조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이제 우리 정익훈이 말씀하신 인덱스 기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0 네. 90 공방이 이어지다가 90을 살짝 하회하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 작년 말 연초만 하더라도 89대 초반까지는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은 89 아래로까지도 내려가면은 이제는 진짜 달러 약세가 떨어지죠. 예, 추세로서 시작되는 네. 건데 네. 여기서 막히느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달러 위안 USD CNY 해서 또 이렇게 뭐 검색하시면은 또 얼마든지 차트 보실 텐데 네. 달러 위안도 지금 보면은 묘하게 전저점 근처에서 추가 하락이 조금 버거운 양상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 달러가 지금 여기서 최근에 우리가 보았던 최근이라 해봐야 지난 연말 아니면 금년 초니까 네. 한 뭐 4, 5개월 전인데 그 당시 레벨까지 다시 후퇴를 한 상황에서 더 밀고 내려가면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추세적 달러 약세. 추세적인 달러 약세. 네.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무슨 이유에서건 간에 다시 뭐 증시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돌발한다든지 해서 또 달러가 강해진다면은 이 부근에서 이른바 이중 바닥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사실 그렇고 우리 달러 환율하고 왜 그렇게 최근 들어서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거의 달러 인덱스하고 붙어 다니다시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한 달 정도 달러가 약세인데도 우리 환율은 잘 안 밀리고 이렇게 겹쳐놓으면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네. 달러 인덱스 흘러내리는 와중에 우리는 좀 올라갔어요. 그럼 또 주식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또 주식은 또 따로 놀아요. 뭐 조정 받았다가 올라갔다. 예. 완전히 이제 문법이 없죠. 그래서 좀 우리 국내 기업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 할 것 없이 머리하고 가슴이 따라오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머리는 달러 약세예요. 네. 머리는 달러 약세인데 네. 이 가슴 쪽에서는 야 그렇다고 그래도 좀 달러를 모아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수출 기업들 수출 좋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역 수지 뭐 좋고 한데 수출은 너무 좋은데 이걸 이렇게 갖다가 달러를 왜? 원화로 환전을 하지 않고 그냥 들고 네.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4월 달만 하더라도 네. 거주자 외야기금이 전체적으로 21억 3천만 불 증가를 했는데 네. 달러만 따져서는 24억 불 살짝 더 넘어요. 뭐 개인들도 한 이 중에 한 6억 불 정도 달러를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달러를 갖다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무역 수지나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급 플러스 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때는 흔히 말해서 순매수 네. 1조 같으면 그게 10억 달러 네. 조금 못 미치는 그런데 요즘은 많이 팔잖아요. 많이 팔 때는 뭐 5, 6천억 어쨌든 1조 지난번에 한번 옵션 2조 원대도 팔죠. 네. 옵션 네. 지난주 옵션 만기일 전에는 뭐 2조 3조 가까이도 막 그렇죠. 팔고 그리고 우리 개인이 4조 넘게 4조 사고. 3천억을 샀죠. 네. 하루에 4조가 출동했어 우리 돈. 그런 식으로 네. 하니까 지금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도 여전한 가운데에 예전처럼 달러를 들고 나가면서 바로 환해지를 해버리면 달러 들고 나가는 게 환율 상승 요인이 아닌데 요즘은 환해지 없이 거의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급상 우리 환율은 잘 안 밀린다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일선 공방입니다. 그 200일선이 1130원인데요. 네. 1130원으로 살짝 올라서기도 했다가 밀리기도 했다가 하는데 오늘은 또 깼습니다. 예, 오늘 네. 살짝 밑으로 네. 내려왔죠. 네. 아마 이런 200일선 같은 이런 선들은 월가에서도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레벨이니까 단숨에 승부는 나기 어렵겠습니다만 이게 열리면은 추가 30원은 또 각오하셔야 됩니다. 1130원이 진짜 열렸네 싶으면은 네. 그거 하셔야 되고 밑으로는 밑으로는 네, 그동안 계속해서 1110원이었어요. 네. 1110원은 가면은
아래쪽이 단단해졌는데 1110원이 이제 깨진다면은 또 뭐 많이 볼 수 있는 게 1080원 정도 그렇게 하는데 환율은 기본적으로 딜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그렇게 큰 기대 안 한다. 즉 변동성 있는 장세를 갖다 그렇게 기대 안 한다는 얘기고 이 말도 어느 정도 듣는 순간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만약 주식도 정신없고 암호화폐도 어떻고 금리도 인플레도 지금 뭐 정신 사나운 이 와중에 이 FX 시장까지 즉 외환 시장까지 출렁거리기 시작하면은 다들 머리 터질 거라면서. 네. 그러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은 빼고 달러 인덱스만 놓고 봤을 때 네. 이제 90이 깨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깨져서 달러 인덱스 88도 깨지는 거예요. 그럼 뭐 88은 2018년에 봤던 최근 저점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깨지면 저 밑에 막 70대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2013년 막 그때였었나요? 네. 그런 달러 약세가 나오면 주가의 호재입니까? 이게 이제 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문법대로 하면은 달러 약세면 지금까지의 공식화된 것은 달러 코스피 4천 가야죠. 예. 코스피 4천. 왜? 근데 그것도 아닐 것 같은 느낌이에요. 또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오히려 달러 약세가 터지면 달러 인덱스 88이 깨지고 막 달러 약세가 되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달러 약세 주가 강세가 아니라 달러 약세 주가 약세 코인 약세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워낙 안 맞으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이슈들도 있더라고요. 그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뭐 오랜 경험상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저기 미국이 말이죠. 미국이 아직까지는 환율 정도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다고 봅니다. 달러 정도는 이 사람들이 말 한마디로 아니면 주류 언론들의 기사 하나로 아니면은 정 안 되면 뭐 국제 신용 평가 기관 무디스나 S&P 같은 걸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이 더 이상의 달러 약세는 우리에게 좋을 거 없어. 이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해라든지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야라고 싶다면은 달러 강세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수단은 아직도 뭐 있다고 봅니다. 달러 약세를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달러 약세를 의도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재정 정책을 갖다가 팡팡 펼치면서 재정 정책을 갖다 이렇게 과도하게 누구나 들어도 야 그만큼을 또 푼다고 하는 생각을 될 것 같은데 또 푼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누구나 떠올리는 것은 달러 약세인데 여기서 그렇다면은 달러 약세를 방치한다면 시장이 가자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죠. 그러니 재정 정책을 갖다 스무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라도 달러는 적절히 컨트롤할 할 것으로 또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달러 인덱스 89 한 89 찍을까요? 89 정도 89가 깨지면은 조금은 이제 두꺼운 선 하나 그러놓고 그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보시고 시간은 다 됐는데 짧게 비트코인 우리 이제 파동 얘기 항상 정리 좀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잘 맞춰 오셨으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 위치라고 보십니까? 네, 지난번에 뭐 상승 쐐기형 이런 말씀도 드리고 나서 쐐기형 하단 깨지고 나서 급락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 나와서 그게 이제 처음 급락이 48,000불까지 밀렸다가 그 다음 반등 나온 게 6만 불 근처까지 한번 갔다가 이게 지금 지난주에 자칫 3만 불도 깨지나 싶은 정도로 왔습니다. 그러면 눈으로도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지그재그 형태의 A, B, C 그렇게 해서 이번 조정이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저가 매수 차원에서 뭐 진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코인을 당신은 그러면 인정하느냐 그 차원을 떠나서 이거는 그냥 차트만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그러한 시각이 가능하려면은 적어도 지난번 A8로 찍었던 하락 때 찍었던 48,000불을 올라서 줘야만이 지금 이 분석이 맞다는 얘기거든요. 48,000불을 못 가고 요번에 봤던 3만 불 근처가 깨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아직까지 이 조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게 A, B, C가 아니고 지금 1, 2, 3, 4, 5로 내려갈 수도 있기 하락 때문입니다. 5파에 1파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은 위로 올라서려면 48,000달러를 뚫고 올라가라. 48,000을 넘어서면은 새로운 상승턴이다. 새로운 상승턴이다. 그러나 31,000달러를 또 깨고 내려온다면 이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세요.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